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 엔비디아가 6%대 급등하면서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중단 우려에 유가는 올랐지만 시장은 AI발 긍정적인 호재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그럴 시장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적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해서 찍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한 시장이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0.09%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이 0.42% 가장 강하게 올라줬고 S&P 500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S&P 500도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이란과의 협상이 중단될 거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I가 오늘 5% 넘게 급등했고요. 92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으로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를 통한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AI발 호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마켓 무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PC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슈퍼칩 효과가 오늘 나스닥을 끌어올렸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주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에서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한 엔비디아인데요. 블랙웰 GPU에 아몰딩스 기반의 그레이스 CPU가 결합된 모델입니다. AI 에이전트, 콘텐츠 생성, 게이밍 기능을 노트북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에이수스와 델, HP,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올 가을부터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시죠. 지금까지 AI 시장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 이렇게 기업과 빅테크 중심의 AI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노트북, 개인용 PC,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AI 수요가 전 세계 PC 사용자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AI 활용 영역이 데이터 센터에서 개인 기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부각됐고요. 시장은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단순 신제품보다는 AI 산업의 다음 성장 단계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았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당연히 엔비디아 6% 넘게 급등을 했는데 AI PC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6% 넘게 올랐습니다. 고용량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PC 생태계 확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반면 이 경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도 있었죠. 바로 인텔과 AMD였는데요. PC용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인텔 강하게 내렸고 AI 노트북 시장 경쟁 압박이 확대되면서 AMD도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관련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중동 리스크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도 이 엔비디아가 제시한 AI 시장 확장 스토리에 더 크게 반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동 리스크는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 이란과의 협상 중단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는 오늘 장중에는 8%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이란이 타스님 통신을 통해서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측이 레바논 전선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의 협상 중단 선언에 장 초반 시장은 중동 리스크가 재확대되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장중에 WTI와 브렌트유 함께 급등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의 강세 속에서 미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금이 하락했다는 부분 좀 유념해서 보실 만한데요. 지정학적 충격보다도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장이 주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면 확전 공포보다는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 불안이 오늘 시장에는 핵심 변수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장 후반에 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면서 네타냐후와 통화를 했고 베이루트 파병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교전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협상 결렬보다 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다소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장 초반만 해도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이 중동 리스크였습니다. 유가의 급등 그리고 금리 상승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후반에는 협상 기대가 살아나면서 공포 심리는 일부 진정되는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시가 중동보다는 AI 관련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유가를 끌어올린 건 중동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5월 ISM 제조업 PMI가 54.0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2022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가격 수준 역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함께 확인을 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시장은 이 경제 지표보다는 엔비디아와 중동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도 살펴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 비율을 이전보다 더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IT 섹터 안에서의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개인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상품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잘 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레버리지 비율을 개인 투자자들이 높이고 있다라는 의미는 한국과 대만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다시피 6%대 상승 탄력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AI 컴퓨터를 내놓겠다. 컴퓨터의 시대가 이제는 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은행들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DA 데이비스는 엔비디아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주가 보시다시피 6%대 상승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면서 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인텔과 AMD인데요. AI PC용 칩을 개발을 하겠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같은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AMD와 인텔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퀄컴도 보시다시피 8% 내렸네요. 비슷한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는 엔비디아와 같은 1등 기업이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악재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역시나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3%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주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전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주가 아주 긴 조정을 끝냈다라면서 이제부터는 상승 탄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라클 9.9%, 팔란티어 2.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시다시피 7%대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AI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간밤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 샌디스크, 델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델의 주가는 당연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쪽에 PC AI 쪽에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를 탑재한 기업들 역시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HP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IBM도 역시나 7.6%대 상승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양자 커브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라면서 상승 여력을 무려 50%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구글도 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타 그리고 애플까지 1.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례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세 가지 특징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인데요. 간밤 증시에는 특징주가 꽤 많아서 어떠한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먼저 델입니다. 델은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꽤 많았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모두 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요. 델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50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모건 스탠리는 사실상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왔던 투자은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시선이 약간 바뀌었고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건 스탠리가 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해서 제시해왔는데 모건 스탠리의 눈이 변한 것은 뭔가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은 직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올랐고요. 보안, G스케일러가 보시다시피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구겐하임이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매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겐하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스케일러가 조정이 꽤 길었고 지금부터 성장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쪽의 수혜는 계속해서 G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에게는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일단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선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결국에는 AI 쪽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를 가질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줌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엔트로픽이 비공개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줌은 엔트로픽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엔트로픽이 인정받는 기업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초기 투자 대비해서 40배에서 80배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9.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밤에는 이렇게 IT 쪽은 굉장히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t's sort of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미국과 이란 관계는 마치 두 걸음 전진했다가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에 나온 뉴스도 그랬습니다. 뭔가 이게 잘 해결할 듯 하다가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갈등이 확대되는 국면보다는 출구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물론 전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IT 쪽으로, AI 쪽으로 수혜가 어디까지 번지느냐, 그리고 많이 쉬어갔던 섹터 가운데서도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눈치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현지 상황과 분위기를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유가가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이 중동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오늘 시장 움직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이후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국제 유가가 6%가량 급등했는데도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란 국영 매체가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유가가 장 초반에는 급등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만약 실제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이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란은 여러 차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완전 봉쇄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과 주변 산유국들의 이해관계에도 걸려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월가가 중동 이슈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보다 AI 투자 사이클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는 금리도 아니고 유가도 아니라 바로 AI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관심은 유가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집중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PC용 칩을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죠. 그 영향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월가는 전면적 가능성은 낮고 AI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다는 쪽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당장은 낙관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상황을 매우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역시 엔비디아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새로운 AI PC 칩을 하나 공개했다로 끝날 이슈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투자자들이 열광을 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발표를 단순히 신제품 공개로 보면 시장 반응이 과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는 이번 발표를 AI 산업이 한 단계 더 확장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투자 붐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버를 구축하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시장은 결국 기업 시장입니다. 앞으로 AI 성장세가 이어지려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공개한 제품은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AI 기능을 PC 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능이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것이 새로운 교체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AI 폰으로 진화했던 것처럼 PC도 AI PC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델과 HP가 급등한 것입니다. AI PC 판매가 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PC 칩 시장을 강제했던 인텔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시장은 지금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망,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에 이어 이제 PC까지 AI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결국은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장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계속 주시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끝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한 정치 뉴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평화 협상이 끝나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발언 자체보다는 이후 나온 행동과 메시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이후 트루스 소셜을 통해 네트냐후 총리와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이루트로 향하던 병력이 철수했고 이란과의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동시에 보낸 것입니다. 월가사는 이를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으로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협상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강한 발언을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은 최근에도 직접 충돌과 협상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휴전 연장을 위한 60일 양해각서까지 도출됐고 시장은 여전히 양측이 완전한 파국보다는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모두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이죠. 만약 이란이 실제 봉쇄에 나서거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선이 확대될 경우 유가가 다시 세 자릿수로 뛰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네, 중동 이슈는 계속해서 좀 체크해봐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역시나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PC 칩 발표가 이 AI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가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시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한편 중동 이슈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중동 이슈와 관련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올라줬습니다. 6% 급등한 엔비디아,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체인스남 회장님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네, 펄프 픽션 춤추시던데 어머나. 네, 너무 신나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어떤 춤을 추실지
궁금하고 시구도 하실지 궁금하네요. 시구 두산 베어스에서 확인 안 해줬는데 네. 설이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떤 유니폼을 뭐 입고 나올지 궁금하고 어쨌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히딩크 감독이 히동구라는 주민등록증 발급해줬잖아요. 그랬었죠. 제가 보기에 젠스낭 회장도 발급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젠스낭 회장이 지금 살린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입니까? 그렇네요. 지금 LG전자는 맨날 그 오욕에 시달리는 종목이었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너 왜 주식하는데 그런 종목 갖고 있니? 근데 LG그룹이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까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젠스낭 회장님이 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맥이 아니라 삼겹살을 성수동에서 먹는다는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어디가 될지 네, 발빠르신 맛집 그 투어분들 빨리 찾아내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성수동 삼겹살 투어에 누가 참여해야 할지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저번이랑은 멤버가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젠스낭 CEO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 PC 이게 지금 역시 인텔 AMD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저게 중요한 게 뭐냐면 X86 아키텍처라는 게 인텔에서 만든 거예요. 그동안 아성이 굉장히 굳건했죠. 네. 근데 이제 AMD가 인텔하고 경쟁 관계잖아요. CPU 쪽에서. 근데 5월 동주라고 아시죠? 오나라와 월나라의 사람이 같은 배를 타는 행동을 AMD가 감행을 한 거죠. 그런데 X86 아키텍처를 ARM 아키텍처가 깨고 들어간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ARM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AI PC라는 게 저기 인터넷이 끊겨도 로컬 상태라고 하죠.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 내 컴퓨터의 성능만으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게 AI PC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PC는 X86 아키텍처로 왔고 ARM은 어디서 키워왔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의 M칩.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PC보다 작은 쪽에서 커왔다는 거죠. 근데 AI PC는 전력이 적고 가볍게 움직이는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ARM께 더 먹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어제 AI PC를 소개하면서 ARM 칩을 탑재한 그 칩을 소개하니까 인텔과 AMD가 그 약간 동맹이 깨지려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PC 시대의 본격 개막을 예고한 엔비디아입니다.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좀 멋진 말로 정리해 볼까요? 네, 엔비디아는 PC를 노렸고 엔트로픽은 상장을 노렸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엔트로픽의 이야기까지 종합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월가 시그널은 또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젠스낭 회장이 춤을 출 정도로 이제 엔비디아가 웃고 있는 가운데 또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은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로봇 경쟁이 좀 심화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속도전을 내면서 테슬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테슬라가 위기입니다. 근데 그렇네요.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그 X에 올라오는 빈도가 네.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뒤진 지가 한참 됐다고 그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앨런 머스크 자체도 언급하는 게 스페이스X가 더 많았다고 이미. 테슬라의 주가의 위기인 게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500를 계속 못 넘고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캐시우드나 댄 아이브스가 아무리 밀어도 그래서 테슬라가 더 이상 이제 전기차 밸류로는 안 되니까 그걸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뭐 로보택시 무인 자율주행 여기서 지금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다가온 상태에서 스페이스X 상장이 다가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포커싱을 뺏겨버렸죠. 언론에서 스페이스X 얘기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무슨 빛바랜 옛날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스페이스X에 뺏긴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뭔가 언론에다가 끼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 또 이제 경쟁자가 출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핀 스프라이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픈 AI도 지금 로보틱스를 외치고 있다. 자, 그리고 제센토로라는 컴퓨터 모듈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무슨 뭐
저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GPU에 그 나가는 차세대 뭐 이런 거 세대별로 있잖아요. 블랙엘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제 제슨토르라는 컴퓨터 모델이 또 따로 있고요. 오픈 소프트웨어 앤 AI 모델 이삭 그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국의 유니트리 H1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함께 손을 잡아서 로보틱스에 진출을 하는 네. 중국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전체 이제 기술력에 뭐 얼마, 뭐 특허에 얼마, 뭐 대학교에서 얼마 중국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을 그렇게 그 자극을 하면은 굴기를 더 저기 하는 것 뿐이다, 하는 것 뿐이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중국의 가능성을 이미 엔비디아는 알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AI와 로보틱스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와 오픈 AI라는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테슬라 그래서 좀 간밤에 또 주가가 4% 넘게 빠지기도 했죠. 네, 이것도 테슬라가 이름이 또 테슬라라 그런지 옛날에 그 전기 싸움 있잖아요. 직류냐 교류냐 에디슨하고 테슬라의 싸움. 근데 저는 현대판 그 전기의 싸움이 네. 지금 머스크랑 이 지금 저희 같아요. 샘 알트먼 같아요. 둘이 계속 티격태격하잖아요. 둘이가. 네네. 나중에 역사에서 누가 손을 들어올지 궁금한데 50년 뒤에. 지금 일단 샘 알트먼은 AI는 물리적 세계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지금 젠스랑의 발언이랑 똑같죠. 이제 뭡니까?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는 그렇네요. 거예요. 젠스당은 그걸 정확히 짚어서 AI PC도 출시를 하고 로보틱스에도 지금 열을 올리고 있죠. 이미 피지컬 AI, 더 이상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가 이제 말만 하는 저기만 텍스트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물리적 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죠. 로봇에서, 드론에서, 청소기에서, 냉장고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숙련된 노동자를 지원해서 미래 인프라를 구축할 로봇에 집중하고 산업용 로봇 같은 거죠. 산업용 로봇 현장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개인 로봇 시대.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계속 외쳤던 옵티머스 로봇 가정 100만 대 보급 다가오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오픈 AI도 지금 계속 이걸 시도하고 있죠. 그 얘기도 나왔었죠. 애플의 아이폰에 대적할 수 있는 오픈 AI만의 무슨 기기를 내놓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가 챗GPT는 있지만 그게 아쉽기 때문에. 물리적 기기가 있으면 이걸 사람을 다 장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애플이 주가가 올라서 어제까지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들어있는지? 애플의 최대 강점이 AI 시장에서 뒤졌다고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오르는 이유가 애플의 아이폰은 전 세계에 몇 명 갖고 있나요? 엄청난 인구가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AI만 얹히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는 거죠. 샘 알트먼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물리적 기기, 로봇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테슬라랑 또 부딪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와의 합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테슬라가 약간 시야에서 멀어져 버릴까 봐, 투자자들의 시야에서 멀어져 버릴까 봐 조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겁을 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엔비디아는 또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가는 모습인데 스페이스X 상장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슬라 주주분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웃었던 간밤인데 또 테슬라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네,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안 좋습니다. 500달러를 못 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26년 초반 네네. 저기 500달러 돌파하려다가 지금 그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600달러로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거의 다가 초입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말 그게 블랙홀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블랙홀과 같은 상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을 다 빨아들여 버리면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까지 스페이스로 옮겨가 버릴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밑에도 보면은 보이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돈이거든요. 주가가 오르려면 무조건 거래량이 폭발해야 됩니다. 저기도 보이지 않나요? 저기 올라갔을 때 거래량 치솟은 거 보이죠, 여기? 네, 거래량이 올라가야 치솟고 그 전에 고점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안 좋은 게 마진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매출액은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지금 순이익이 하늘색이
거의 이 그림단으로 보면 3분의 1 토막씩 나고 있고요. 네. 곧 적자도 날 가능성이 지금 조금밖에 안 튀어나와 있죠. 자, 그리고 1년 수익률이 17% 정도 되니까 샌디스크가 4,000% 올랐잖아요, 1년 동안. 그랬습니다. 뭐 물론 샌디스크는 신성이고 테슬라는 조금 그래도 지난 어떻게 보면 조금 신입생 부분은 지났지만 좀 테슬라에게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모자란 이 정도 수익률이면 그냥 방어주죠, 방어주. 지금 이 정도면 유틸리티주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물론 2024년도, 2025년도에도 하반기에 좀 힘을 냈거든요. 그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뭐 그걸 기대한다면 여름 지나고 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스페이스X에다가 엔트로픽에다가 오픈 AI까지 등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가 뭐 연말에는 좀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올해는 뭐 스페이스X의 상장을 비롯해서 워낙 IPO 대물들의 출연이 많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으로는 엔비디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아마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AI PC용 칩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는데 다만 피해주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AI 기능을 강화한 PC용 신규 칩 RTX 스파크를 공개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RTX 스파크는 CPU와 GPU를 하나로 결합한 AI PC용 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온 ARM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칩을 탑재한 PC를 출시할 예정인 델과 HP가 9% 넘게 급등했고 칩 설계 기술을 제공한 암홀딩스도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퀄컴은 6% 넘게 하락했는데요. 퀄컴 역시 이 암 기반의 AI PC용 칩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인텔과 AMD 역시 기존 PC용 프로세서 시장의 점유율을 엔비디아에 뺏길 수 있다는 전망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AI PC용 칩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AMD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면요.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500 선까지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델 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 수요 확대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며 월가에 잇따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델의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30에서 $500로 2배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이전틱 AI 수요 증가를 근거로 2027년부터 2029년 EPS 전망치를 평균 41% 높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델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448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델이 반도체 공급망 부족 상황을 경쟁사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AI 서버 시장과 전통적인 기업용 IT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규모의 경제와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델 테크놀로지스가 5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엔비디아, 델 테크놀로지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요. 일단 AI 수혜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위험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연이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에버코어는요, S&P 500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소수 종목이다라면서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소수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줄리언 임마누엘 에버코어 ISI의 수석이사는 현지 시간 1일 보고서를 통해 AI 관련 소수 종목에 대한 사상 최고 수준의 집중도가 S&P 500 지수의 강세를 이끌고 있으며 지정학적 불안과 소비 둔화라는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알파벳 세 기업이 올해 S&P 500의 2026년 EPS 전망치 상향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임마누엘은 AI 투자 확대가 결국 증시 상승세를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관련 종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수가 특정 테마와 소수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상승 탄력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해당 종목들의 부진이 나타날 경우 하락 위험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도 역시나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세장입니다.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무디스의 투자 의견인데요. 좀 상반된 투자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이란과 합의하지 못하면은 미국 경제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결국 문제는 유가였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무디스는 현지 시간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일주일 안에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 잔디 무디스 분석가는 향후 며칠에서 일주일 안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며 그 시점을 넘기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잔디 분석가는 최근 유가 급등이 이미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유가가 향후 일주일 내에 다시 안정되지 못할 경우 소비와 경제 전반에 훨씬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에 도달하면 이미 불안정한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밀어넣기에 충분할 것이고 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유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7% 이상 상승하는 등 일단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물 경제에 영향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뉴스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이 상장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공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픈 AI보다 더 빠르게 IPO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 초안을 비공개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 심사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상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공모 규모와 공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6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 가치 9,650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8,520억 달러로 평가된 오픈 AI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픈 AI 역시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AI 대표 기업 자리를 놓고 IPO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픽 IPO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인데 약간 말이 너무 원론적이죠. 어떤 펀드가 투자하느냐 중요한데 블룸버그가 갖고 있는 펀드 집계 중에서 상위 96%에 해당하는 아주 우량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가 SK하이닉스가 없었는데 SK하이닉스가 없었는데도 상위 96%에 해당하죠. SK하이닉스가 없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를 일단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너스 핸더슨 그리고 하이닉스입니다. 뭐 펀드 이름인가 봐요. 예, 펀드 이름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산운용사 이름이고 자산운용사가 이제 제이너스 핸더슨인데 제이너스 핸더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가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를 갖다가 이제 집계하겠던 펀드 중에서 상위 96%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해당 펀드를 운영하는 제이너스 핸더슨은 특이하게 메모리 칩인 이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SK하이닉스에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주가가 한 주당 뭐 200만 원 넘었는데 이제 투자해도 돼? 이런 의문을 다 갖고 계신데 이 해당 자산운용사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 이제라도 투자할 거야. 라는 데모로 이제 그 실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자산운용사의 약간 색깔 그리고 이렇게 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뭐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기 때문이겠죠. 예, 잘 나가기 때문이고 거기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 HBM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3사 중에 1등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HBM에 대한 초과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 코너나 뭐 다른 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이제는 메모리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한 달 분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 메모리 수요가 지속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야, 초과 한 달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피가 말라. 그래서 연간 단위로 뭐 3년, 5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 이것이 그대로 HBM 시장에 접목이 됐을 때 HBM이 일반 범용 DRAM보다는 더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더 수익률이 좋은 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이너스 핸더슨이
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투자를 하진 않은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궁금한데. 규모라면 여기가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규모가 한 96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모두 다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이제라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SK하이닉스가 이제 벌써 1000% 넘게 수익을 거뒀습니다. 1년 수익률이.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에서 1년 수익률이고 이 블룸버그가 해당 기사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는 물론 릴리스는 어제 했지만은 실제로 해당 제이너 샌더슨과 인터뷰가 이런 것은 이제 5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기준이나 뭐 어제 작성한 기준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을 기준했을 때 5월 28일 기준으로 하면은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0%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메모리 3사 기준했을 때도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80%, 5월 28일 기준입니다. 네. 마이크론도 900% 정도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0% 넘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얼마이냐? 20만 원대였습니다. 20만 원인데 이제 어제 네. 종가 기준하면 200만 원이 넘었으니까 1000% 넘겠다는 것을 단순 계산을 알 네. 수가 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제이너 샌더슨이 우리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기사에서 정확한 규모는 안 나온 것 같네요. 다만 그럼에도 일단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의 마켓시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그럼 HBM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HBM 시장에서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마켓시어 MS가 얼마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 마켓시어는 SK하이닉스가 55% 됩니다. 그 나머지를 갖고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나란히 20% 이상씩 나눠 갖고 있는데 이거는 블룸버그 입장이고 저는 그보다도 SK하이닉스의 그 마켓시어가 높다 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집계한 HBM 뭐냐면 엔비디아, 뭐 AMD, 뭐 심지어 테슬라도 HBM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합친 모든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5%인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는 다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에서 차지하는 SK하이닉스 비중이 얼마냐라는 관점에 봤을 때 저는 SK하이닉스 비중이 또 높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더 많은 그 단가를 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기준했을 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비중은 75% 이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나머지 그 25%를 갖고 이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나눠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삼성전자는 마이크론보다 더 낮다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가 75% 이상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엔비디아에서 비중만 본다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제이너 샌더슨의 그 투자 결정했다는 이 결론이 저는 이제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무서워요라는 키워드인데요. 주가가 좀 무서울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마 뭐 한국에서 이 정도의 상승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간 기업은 많이 없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용사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아마 투자를 결정을 한 것일 텐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제조업체에서 가령 이 해당 종목이 고평가, 저평가라고 보는 건 이제 PER이죠. 과거에는 메모리 기업들이 PER 대접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PER을 갖고 접근하려면 최소한 3년치 영업이익을 끌어와야 되는데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년치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매겼던 그 지표가 무엇이냐면 PBR이었습니다. PBR 기준으로 해서 그 이게 고평가, 저평가 나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다시피 LTA 장기 계약으로 이제 그 고객사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PER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3사회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것을 관점을 본다면 블룸버그의 집계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5월 2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본다면 SK하이닉스가 PER이 7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PER이 7배가 안 되고 그리고 경쟁사의 마이크론이 그나마 3사 중에 제일 높은데 PER이 9.9배, 약 10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 불구하고 10배 가장 높은 PER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아시죠? 유일하게 메모리 3사 중에서 그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장돼 있던 프리미엄을 갖다가 마이크론이 오롯이 누리고 있는데 오롯이 누리고 있는 상장사의 그 PER을 갖다 프리미엄을 이제 누가 깨고려고 합니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미국 상장사, ADR이라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MTS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그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PER을 갖다가 더 많이 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그 성장이 되려면 마이크론 못지않은 PER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을 본다면 S&P 500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평균 PER이 얼마냐? 26배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제이너스 핸더슨이 우리 늦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블룸버그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글로벌 유명 자산 운용사들이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를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히든글로벌에서 제대로 일단은 뭐 다루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주가 다들 살펴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유명 자산 운용사들이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종목만 본다면 이제 어저께 젠슨왕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를 친 대형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죠. 예, LG전자,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로이터가 다뤘습니다. 젠슨왕이 방한을 하니까 관련주들이 급등했다는 것을 갖다가 로이터가 통신사답게 발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대만을 방문 중인 젠슨 황 CEO가 여기서 코리아 파트너스 나잇을 개최를 하면서 GTC 생각해보면 서울에서도 열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예.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사 내용 자세하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저께 이제 LG전자랑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이제 시총이 적지 않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특히 LG전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해서 구강모 회장이랑 만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구강모 회장과 왜 만나느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젠슨왕이 방한을 했을 때 그때 깐부치킨 회동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 네이버의 어떤 이해진 의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LG의 이제 구강모 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가로 이 두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퍼지면서 그 왜 만나느냐?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 로보틱스 관련해서 젠슨왕의 피지컬 AI라는 중요한 테마를 갖다 재작년에 던졌는데 재작년에 던진 이 테마가 이제는 매출과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냐? LG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만난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LG전자의 모기업인 주 LG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모기업인 두산까지도 어저께 엄청난 상한가는 아니지만 엄청난 주가의 어떤 상승을 거뒀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로이터가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만나보고 왔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전에 젠슨 황이 방한했을 때와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이 올랐다면 이번에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처럼 젠슨 황 CEO에게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로보틱스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뭐 이거랑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젠슨왕 CEO가 벌써 2년 전부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 뭐 H백, 호퍼, 블랙의 베라루빈 이런 것은 이제 일상적인 거고 그런 것들은 수시로 이제 보도 자료나 다른 맥락으로 이제 그 해당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2년 전부터 젠슨왕이 그 발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뒤에다가 피지컬 로봇을 쭉 배치를 하는 다음에 야 이제 로봇 시대야 우린 로봇 시대를 말미암아서 우리 새로운 어떤 먹거리 창출할 거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갖고 생성형 AI 칩을 갖고 무슨 로봇을 만들지? 라고 의아했었는데 생성형 AI를 갖고 동일하게 단순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석사수행 논문을 한 2달, 석 달 만에 해야 될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30분에 만들 수 있는 것을 서비스를 갖다가 체험하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숱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지 갖다가 피지컬 AI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현대차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현대차 본질인 자동차의 판매는 별로 안 좋아요. 영업이익은 깎였지만은 현대차가 이제 테크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충격적인 것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보여줬는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아까 말씀드린 GPU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는데 현대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GPU를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 그 GPU가 왜 필요하냐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틀라스에 필요했기 때문에 GPU를 준 것이고 이제는 그 GPU를 바탕으로 해서 피지컬 AI를 갖다가 실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전자도 이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액추에이터로 변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기업이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젠슨항이 이 두 기업의 회장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젠슨은 진짜 발빠르게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난 엔지니어링 동시에 CEO답게 레토릭도 되게 잘한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야 GTC 우리가 굳이 대만에 살 필요 없어. 네가 나 원하면 서울에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작년에도 거듭 말씀드렸죠. 작년에 TSMC 체육대회 빨간 옷을 입고 체육대회 참석한 젠슨항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 우리 애로 치면 설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TSMC에 잘 걸려고 하는 젠슨항 대단한 CEO입니다. 그래서 그런 레토릭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손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젠슨항도 아마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베라 루빈입니다. 젠슨항이 또 양산이 시작이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는 또 의미는 어떤 거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에서 젠슨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뭐냐, 베라루민 잘 양산되고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곳곳에서 베라루민도 아주 엄청난 최첨단과 집약이고, 물론 엔비디아가 그 전에 호퍼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마다 언제나 난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맥락의 난관이 있고, 이 난관을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다 뚫어낼 것이냐. 사실은 엔비디아만 뚫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는 베라루민을 잘 만들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넘겨줘야 될 HBM이 또 같이 짝이 돼서 잘 결합을 해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베라루민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베라루민이 잘 작동하고 있어라고 젠슨항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베라루민으로 생긴 잡음은 없다. 그 베라루민 양산을 하면은 양산에 필요한 HBM 4의 시장에서 우리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럼 납품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해당 종목들이 주가가 꺾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활하게 베라루빈 그 다음에 또 파이만입니다. 그 다음 버전은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제공했던 그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HBM을 비롯한 AI 시장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생산 AI 시장이 꺾을 여지는 없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의 2년에 3년에 걸쳐 분기마다 야 AI 시장이 거품 아니냐? AI 시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거 없어. 이런 잡음이 생길 때 주가가 한 번씩 꺾입니다.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코너에서 SK하이닉스가 주가의 수익률이 1년 주가 수익률이 1000% 넘어다. 주가 차트 보셨죠?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를 20만 원을 샀으면 지금 10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10배 수익을 거둔 중간중간에 파시신 분들의 이유 중 하나 무엇이? 아까 말씀 잡음. AI가 꺾였다. 베라루빈이 이제 그 더 이상 상용화하기는 더 미뤄진다. 이런 잡음에 현혹돼가지고 그 주식을 매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매도하는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집요하게 그 주식을 보유하시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PC용 칩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예, AI 그 PC용 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AI가 원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 PC에서도 이제 AI가 들어간다. AI가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해당 칩을 갖다 제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이제 베라루빈, 호퍼, 블랙엘뿐만 아니라 새로운 RTX라고 얘기되는 PC용 이제 엔비디아 칩도 이제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인텔의 시대가 끝났다. AMD가 또 해당 분야의 강자인데 AMD도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도를 보면 젠슨항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3년간 협업을 해서 내놓은 결과다. 3년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 갔다 해놓은 것이 아니고 3년 어째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AMD라든지 인텔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위기를 느끼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인텔 어떻게 되는 것이냐, GPU 재고 인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제 그 시장을 갖다가 확대했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PC뿐만 아니라 어제 젠슨항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홈 네트워크라는 그런 PC에도 그런 네트워크에도 다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야성이 단순하게 이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로보틱스를 넘어서 홈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린 홈 얼라이언스, 거기에 다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의 영역이 어디까지 뻗쳐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AI의 거품이 AI 정점이라고 말한 것은 진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항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고 왔습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또 이슈 세 가지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오른쪽 화면을 먼저 보시면 네, 이게 오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코스피 곧 9,000, 실적 플러스 수급의 힘이다. 이제 어제 장은 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엄청나죠? 코스피 주가 흐름 보시면 작년 10월 말, 작년 초도 아니고 작년 10월 말에 4,000 돌파, 그다음에 올 1월에 5,000, 2월에 6,000, 그다음에 5월에 7,000, 8,000까지, 그리고 6월 1일 어제 장중 8,84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쯤 가니까 이제 9,000 가나 뭐 이런 생각들 충분히 하실 법합니다. 왜냐하면 요 8,847까지 갔던 게 4.8%인가요? 그 정도였거든요. 요즘에 하루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는 뭐 요즘에 그렇게 뭐 크게 뭐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해도 요즘에는 뭐 그렇게 뭐 그 정도 뭐 너무 많이 요즘에는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해서 매도든 매수든. 그러니까 어제 아마 지수가 8,840 뭐 하여간 요 넘어갈 때 오늘 9,000 일단 찍나라는 생각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9,000 곧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모르죠. 오늘 앞서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쭉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도 사실은 또 반도체의 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유지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 9,000이라는 숫자, 즉 이 앞에 피겨 라운드가 라운드 피겨라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9자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가 9,000까지 정말 숨가쁘게 불과 5월부터 7, 8, 9 이렇게 달려왔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죠. 지금 거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을 했던 또 아마 최근에 좀 30, 40대, 20, 30대 분들은 아마 팬데믹 정도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은데 좀 내가 투자라는 걸 생각하면서부터 기준으로 하면 말이죠. 과거에 이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까지 겪었던 이른바 베테랑들, 그다음에 증권 바닥에서 적어도 한 25년,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언뜻 이해를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백그라운드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적이기 때문인 거죠. 반도체 투톱 실적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됐습니다. 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체 156조인데 60% 이상이 아니라 7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AI 관련주들 뭐 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뭐 전력이라든가 원전 이런 거 갖다 붙이면 글쎄요 거의 90%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500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500조 뭐 이렇게 위아래인데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350조에 400조 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PER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10% 넘게 올랐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5점대 후반, SK하이닉스가 6점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PER이. 물론 마이크론은 지금 10배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물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 이런 것들 갖다 붙일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심지어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과연 거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240만 원에 육박한 하이닉스와 어제 35만 원을 애프터마켓에서 찍었던 삼성전자를 과연 뭐 4배, 5배 올랐다, 뭐 심지어 뭐 1년 만에 10배 올랐다 이런 식의 과거의 표현으로 과연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수급인데요. 코스피가 57조 개인들이 산 것 중에 삼성전자 28조, 하이닉스 25조입니다. 거의 다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거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이 물량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대부분 다 외국인한테서 나왔겠죠. 지금 왼쪽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 순매수 그 금액과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개인 순매수 금액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저 오른쪽 끝에 박스 노란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1조 7천억 합쳐서. 그다음에 SK는 3조. 확실히 ETF는 어제도 제가 뭐 봤습니다. 어제도 확인이 되던데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확실히 하이닉스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 두 종목의 이 어떤 강세 이거는 실적 수급이 뒷받침됐고 개인의 이런 엄청난 수급은 결국 이 실적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어제 되게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그거를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35만 원 근처 갔죠. 애플마켓 35만 원 찍었고 10%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1.2% 올랐는데 사실 어제 SK하이닉스는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약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워낙 치고 나가니까 따라 붙으면서 어쨌든 플러스로 1% 넘게 마감이 되면서 장중에는 240만 원 근처까지 238만 9천 원인가요? 240만 원 근처까지 가기도는 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시죠. 삼성전자 목표가 이거 한번 제목 보시겠습니까? 85만 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국내외 리포트 중에서 제일 센 게 노무라가 한번 말씀드렸으면 49만 원, 이게 제일 세죠. 아주 50만 원 넘은 데가 좀 나왔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49만 원까지 제가 좀 알기로는 최고치입니다. 근데 85만 원은 그거보다 2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한 70% 정도 더 상향 조정된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죠. 대체 어디야?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증권사나 IB는 아니고요. 미국의 IT 쪽 전문한 투자사인 서스퀘차나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흐니, 호세이니 선임연구원 이 사람이 이제 이 삼성전자 리포트를 쓴 양반인데 한 15년 정도 IT 쪽 경력이 있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낯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전문 애널리스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긍정적 목표가 85만 원. 근데 하여간 목표가 제시 배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에도 뭐 이 85만 원 숫자, 국내 기사에서도 85만 원 숫자만 나왔고 왜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목표가 제시면 그냥 추정컨대 뭐 메모리 얘기, AI 뭐 고성능 반도체 얘기, 실적 개선 전망, 아마 또 HBM4 단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앞서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한 전망도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 밑에 보십시오. SK하이닉스 목표가는 2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목표가가 지금 400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죠. 역시 노무라하고 400만 원 좀 넘는 데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삼성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2배 반 이상 올리고 SK하이닉스는 거의 올라갈 룸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24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예전에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박했다고 그럽니다. 전망이. 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삼성 영업이 하이닉스 특히 HBM에서 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한테 결국은 이제 밀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생산 캐파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다 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은 사실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 이게 뭐 일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또 SK증권에서 삼성증권 61만 원, 삼성증권 61만 원까지 올렸군요, 드디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400만 원, 이거 노무라랑 같고요. 이렇게 올리는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삼성전자 목표가가 계속해서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SK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더 많이 올렸던 거는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됐다는 거 외에 또 이 HBM 쪽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선두를 치고 나갔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삼성전자 올해 378조 12% 올렸고 하이닉스 272조 4% 올렸고 영업이익 증가 폭도 역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내년은 570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대략 한 500조 전후인데 SK가 좀 더 치고 나간 편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423조 13% 증가. 내년은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12개월 선행포 기준으로 삼성 5.8배, 하이닉스 6.2배밖에 안 됩니다. 마이크론은 10배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죠. 이거 더 넘을 수도 있고 물론 이거보다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2분기에도 지금 한 6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하나 본 거 중에서는 운용 자산 규모가 83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테크 리더스 펀드라는 데가 있더군요. 여기에서 SK하이닉스를 사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내용도 좀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 닉스 중에서 닉스를 우리는 좀 더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요. 오늘은 글쎄요. 이런 소식이 얼마나 좀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젠슨왕이 HBM 관련해서 또 하이닉스 얘기를 먼저 꺼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진 걸 생각하면 글쎄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폭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제 젠슨왕에 대한 얘기가 오늘도 뭐 도배를 했더군요. 일단은 컴퓨팅 얘기하고 뭐 이따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선 뭐 그 젠슨왕의 멘트는 뭐 자세히 잘 전해주신 것 같고요. 깜부의 동거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지난주 금요일 어제까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표 보시겠지만 LG전자 어제 상한가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LG CNS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어제가 눈에 띈 게 저는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가 이틀 연속 지난 금요일 날 15% 어제는 16% 이렇게 올랐고 로봇주들 좀 몇 개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고 앞서 말씀 드려주셨습니다만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투자 계획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의 로봇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 5일 날 오면요 4일 날 온다고 그럽니다. 4일 날 와서 지난번에는 깐부 회동이었죠. 이번에는 삼겹살 회동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여기에 지금 멤버들이 뭐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해진 설립자, 정의선 회장은 불렀는데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른다고 그러고 이재용 회장은 이번에는 해외 출장 때문에 빠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이번 주 내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젠슨 황 방한 소식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기다렸습니다. 젠슨 황 CEO 이제 방한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오는 이유, 숨은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젠슨왕의 비즈니스 상으로 볼 때 메모리 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한국 방문한다는 거는 글로벌 메모리 1, 2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 기사화되고 알려지고 있지만은 이제 젠슨왕이 지금 단순히 그 GPU를 넘어서 가지고 AI PC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CPU 쪽까지 진출을 하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협력 파트너가 더 필요하게 될 거고 젠슨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걸 파는 걸 넘어서 가지고 플랫폼을 역시 이제 공유하면서 네. 자사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또 매출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룹사들이 좀 있잖아요. 뭐 LG가 됐든 두산이 됐든 최근에 이제 그리고 또 뭐 인수는 했지만 아직 보여지는 게 없는 삼성 같은 데도 있고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입장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오기 전에도 이제 한국의 휴머노이드 쪽에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투자 파트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칩을 팔아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엔비디아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그만큼 파트너들이 더 많이 필요할 테고 한국 기업들이 필요할 테다 이런 의견 함께 전해주셨고요. 일단은 젠슨 황의 방한 이벤트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포모 현상하고 맞물린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철저하게 반도체 특히 IDM 업체 두 개의 어떤 종목으로 쏙 쏠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추격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젠슨왕이 방한을 하게 됐을 때 작년에 깐부회동 이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있는 데다가 어찌됐든 간에 젠슨왕의 어떤 밸류체인에 묶일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한 단계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여타 이제 우리 그룹사들 그동안 소외됐던 쪽으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포모 현상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일견으로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시장이 아주 편안하지는 않은 네, 이제 좀 쏠림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랭킹 5위권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일개 젠슨왕이라고 하는 CEO가 영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 방안 누굴 만나느냐 누구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죠. 급등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좀 자존심의 문제도 좀 있지 않나? 뭐 사실 이제 저는 올드보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살짝 좀 언짢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증시 부양의 그러니까 증시가 펌핑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쏠려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증시의 어떤 질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강세장의 처음일 테니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 자체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지점은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가 뭐 실적이 500조가 나온다고 해도 PER로 5배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메모리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 산업이다 해가지고 여긴 좋을 때만 좋은 거고 나쁠 땐 정말 안 좋아져 하는 것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PBR을 PER로 이제 봐야 된다는 시선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재평가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저평가된 거 맞잖아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섹터,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는 섹터, 심지어는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까지 다 정리를 해가면서 글로 넘어가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아무리 저쪽이 좋다 해도 이쪽이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심하잖아라는 그러니까 이 쏠림에 대한 네. 부분 그 두 가지가 교차되는 감정이라서
솔직히 좀 저도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만 이렇게 쏠린 것은 사실 한국 체력이 약해져 있다. 이러한 투자 의견이 어제 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젠슨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젠슨왕 CEO가 방한을 하는 이유가 한국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한테 직접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투자 선언을 하면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것 같긴 한데 여태까지 성향으로 봐가지고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결국은 칩을 팔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가 첫 번째일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 관련돼 가지고 결국 자신의 플랫폼 아래에 누구를 협력사로 둘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HBM이라든지 이제 레거시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쇼티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파트너를 굉장히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엔비디아가 굳이 한국 기업들을 더 많이 만나는 이유 그리고 젠슨 황이 GTC 생각해보면 내가 서울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조 기반이 약해요. 그리고 글로벌 그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제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있고요. 네. 옆 나라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다가 그 짓을 했다간 트럼프한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협력을 했다가는. 그리고 중국을 키워주는 모양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독일도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변화에 그렇게 유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나왔다 하면은 일단 들이대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AI 보급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들 활용하는 거 보시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심지어 50대, 60대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활용성 또 그다음 확산에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 제조 기반에다 그거를 접목을 시켰을 때 그것의 확산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실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현재의 어떤 여건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재반 비용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 가가지고 공장을 세워도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돼요. 그럼 이걸 경쟁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 AI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접목이 되고 그것의 어떤 효능이 보인다 그러면은 요즘 잘하고 있는 게 한국이나 일본한테 돈 내나 투자해 지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간접적으로 확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AI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맥락에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국 증시에 사실 좀 뭐 기대를 해볼 법한 요인이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한국에서 선택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사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간에 명확한 그쪽 방향에 대한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그죠? 되거든요. 현대차 그룹을 제가 계속 좋게 말씀드렸던 것도 거기는 미래 산업에 대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UAM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떠밀려 가지고 뭐 너도 그죠. AI지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열심히 칩만 사놓고 활용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쪽에서 선택했다고 해서 같이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룹의 전략이라는 게 같이 맞물려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경쟁력 그리고 방향을 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지금 보니까 젠슨 황의 성수 삼겹살의 소주 삼소 회동에 대한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약간 의문이었던 게 네이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사실 AI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에겐 약간 잊혀졌던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GPU 칩 구매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이버가 드디어 AI 쪽에 좀 더 투자를 강화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겠거니 했더니 네이버가 작년 연말 이후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오늘 뭐, 약간 표현이 상남자의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배민 인수하겠다, 뭐 온라인 유통 강화하겠다, 뭐 이런 쪽이었었지 AI 쪽에는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던 거죠. 사실은 AI 그때 깐부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회동했었던 당사자들은 물론 칩 관련된 회사하고 현대차그룹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뭐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네이버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회사였었고 네. AI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누구보다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보여준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었고 시장에서 사실 좀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엔비디아 젠슨 왕이 돌아온다니까 혹시나 하고 쳐다봤고 젠슨 왕이 어저께인가 네이버를 이제 오래된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어떤 파트너로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만 보고 보면 고객사 관리자 측면에서 코멘트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런데 어쨌든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혜진 의장인가요? 그분도 나오실 거고 그럼 거기서 또 뭔가 얘기가 만약에 구체화돼 가지고 AI 쪽이든 휴머노이드 쪽이든 AI 쪽을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방향이 제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 요번에 그 젠슨 왕이 온다고 했을 때 주가 급등했던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던 회사들입니다. 그건 또 다른 기대감의 발로 이제 발현이 된 거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진짜 구체적인 게 나온다 그러면 역시 또 밸류 재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떤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젠슨 왕이 방한을 해서 여기서 만나는 기업들이 어떻게 젠슨 왕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지 또 약속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난주 LG CNS, 삼성 SDS 이러한 기업들도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재평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SI 업체들이 주가가 너무 부진했었고요. 시장에서 저도 저거 쳐다보면서 관심에 넣어놓고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AI 쪽 산업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앞 첨단에 있는 우리나라 주요 그룹사 계열사인데도 잘 퍼포먼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를 좀 혹시라도 급하게 따라붙는 게 있나 봤더니 급하게 리포트를 낸 쪽에서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이런 쪽에서 향후에 이 젠슨왕 미팅 이후에 뭔가 방향성 제시가 조금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애널리스트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격대다. 그런 측면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전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의 SMR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I와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원전에 대한 사실은 뭐 기대감, 관심 자체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반도체하고 휴머노이드 빼고는 다 안 좋습니다. 원전, 전력기기, 뭐 그밖에 그린에너지 대부분의 섹터, 뭐 조선, 방산 다 보시면은 시장에서 칩을 사기 위해서 전부 팔아버리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쏠림이 계속된다 그러면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분명한 건 방향성을 놓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렇게 끝이 날까?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은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상용화가 되거든요. 이제 지은 건 올해 네. 완성이 되고 가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미국이 그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또 전력난이 그러면은 다른 걸로 대안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300기를 짓겠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한 기도 발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움직임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기기를 생산하고 있고 가스터빈을 생산하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나라의 주요 원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직접 그러니까 짓거나 이런 데에서 되게 약하거든요. 특허만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마냥 소외되는 거는 지금의 시장의 특징일 뿐인 거지 이게 뭐 원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전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업종이나 뭐 종목들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왜 안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쉬어가고 그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간에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젠슨 황 CEO의 방안으로 사실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이사님께서 보시는 쪽이 있으신가요? 좀 막연한데요. 일단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지난번에 구매를 다 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방향성을 놓고 보면 데이터 센터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에 좀 진심인 기업은 LG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GPU를 젠슨왕이 판다면은 그룹사로 봤을 땐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은 지금 그래서 LG가 사실은 휴머노이드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묻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4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게 최초로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뭔가 약간 판도가 변할까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지금은 HBM 쪽은 하이닉스가 1위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HBM4, 그다음 4E 쪽에서 샘플을 제일 먼저 출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로직 다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로직 다이까지 직접 만드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TSMC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슈가 될 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은 속도는 분명히 삼성이 빠른데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은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삼성이 HBM의 패권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일단 젠슨 황 CEO의 방안에 따른 국내 시장은 일단은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게 진짜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재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지수의 상승을 함께 이끌어줬습니다. 8개 기술주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정규장에서 6%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만의 GTX에서 AI PC용 칩인 N1과 N1X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PC 업계에도 새롭게 본격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강자였던 인텔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어위브와 뇌비우스는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뇌비우스는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뇌비우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장중에 14%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0.11%,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 상승하면서 224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정규장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협력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빌더와 개발자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여태까지 본 적 없었던 강력한 노트북을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49%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테슬라는 최근의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정규장에서 4%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던 테슬라입니다. 오픈 AI가 로봇 시장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뽑을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테슬라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 4.57% 하락,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2%대 하락했고요. 간밤에 자동차주의 흐름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포드와 GM 등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알파벳도 정규장에서도 애프터 마켓에서도 하락세 보였고 마이크론은 골드만삭스가 또다시 한번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정규장에서 6%대 상승, 애프터 마켓에서도 0.46% 추가 상승하면서 $1,000 선을 넘겨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한번 살펴보시면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셔야겠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거세졌던 간밤이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협상을 당장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이후에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0.1% 하락하면서 $92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현재 0.01% 소폭 하락하면서 $4,400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관련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EWI 한국 ETF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2%대 상승세 보이면서 1,400포인트 선을 넘겨내는 모습이었고 EWI 한국 ETF도 5%대 큰 폭 상승하면서 $210 선을 넘겨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하면서 12,900선을 지나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51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이고 어제 코스피는 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야간 선물도 좋았습니다. 일단은 8,70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9,000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 가져봅니다. 일단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